오후의 시장,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상법 개정안이 이번엔 3% 룰 등 대폭 강화된 형태로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간 상법 개정을 반대해온 재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상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또 증시 부양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이다혜 북마크. 오늘은요, 올여름 서점가에서 주목받는 신간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토요일 아침에 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주말에도 국무위원들 또 일감 받아갔다고 하던데요. 네. 토요일에 임시 국무회의 열고 네. 일요일에 첫 고위당정협의회 이렇게 내리 열렸어요. 예. 김민석 총리도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국무회의 참석했는데 네.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 정부의 첫 추경안입니다. 규모는 3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이 안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도 12조 1천억 원가량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번에는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국무회의 열게 됐고 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또 이재명 대통령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네.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 지시하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 날 일요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 이것도 김민석 총리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대 회동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추경 조기 집행 계획, 물가 동향 대응 방안, 또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 12조 원이 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국민들은 이게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말도 많고 그랬지만 어쨌든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전 국민 기본 15만 원이죠. 예.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받습니다. 예. 소득 상위 10% 제외한 전 국민은 2차 때 10만 원 추가로 받을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 1, 2차 걸쳐서 최소 15만 원, 최대 55만 원까지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소비 쿠폰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조건이 있죠. 네. 우선 각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소지 등록돼 있는 데서만 쓸 수 있어요. 네. 네. 울산광역시 시민이면 울산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게 당연히 그런 게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죠. 도입이 네. 된 거라서 딴 지역에 가서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유흥업, 보험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게 가맹점하고 직영점이 따로 있어서 네. 네. 스타벅스 같은 데는 다 직영이라서 안 되는 건데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하고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유사 업종이 없어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데 사용 가능한 매장에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렇게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라서 네. 이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 신청 기간 21일. 다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첫 주에 이제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해봤듯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로 끝나면 화요일, 이렇게 92년생, 82년생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중요한 점은 1차 신청이 9월 12일에 끝나요. 네네. 이거 놓치면 이 돈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게 편한지 좀 골라보시면 돼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이렇게 원하는 방식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다음 날에 이 소비 쿠폰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매장에서 소비를 하면 그게 일반 카드 결제에 앞서서 먼저. 내 돈 대신에 그게 네. 먼저 소거가 되는 겁니다. 네. 7월 2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뭐 기간은 충분하고 각자 해당되는 그 요일에 가셔서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지금 뭐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이런 한미 간 현안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내라 했었고 잠깐 유예해 줄게라고 했던 날이 8일까지입니다. 네. 곧 만료가 돼요. 그렇죠. 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을 했고 그보다 하루 앞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로 먼저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여한구 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만나기도 했고 예. 앞으로 요 며칠간 관세율 조건 또 유예기간 연장을 두고 집중 협상을 벌일 전망인데요. 네. 위성락 실장은 출국길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에 한미 사이의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고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서 방미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본인이 나토 회의 방문했을 때도 유사한 협의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이번 방미는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고 뭐 관세 협상도 있겠고 안보 사안도 있겠다. 이 정도로 답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기밀도 있고 하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말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얘기들을 봤을 때 한미 간의 그 전보다는 조금씩 명료해진 상태다. 네. 이 정도로 보여요. 예. 미국은 미국대로 또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할 테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서 판단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중요한 국면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뭐 8일 다가오면서 만료 날짜 다가오면서 압박 강도를 굉장히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미리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관세 폭탄 내겠다. 뭐 이러기도 하고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12개국 혹은 15개국에 새롭게 7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네. 이거 70%면 굉장히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는 해요. 폭탄이죠, 폭탄. 말 네, 그대로. 그런데 뭐 12개국에서 많게는 15개국이라고 뭉뚱그렸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대미 그렇죠. 무역의 흑자가 크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미국하고 무역 협상 타결된 나라는 영국하고 베트남뿐이거든요. 예. 트럼프가 7일에 이 문서 그러니까 관세 어떻게 매길 거다 문서 보내고 나서 명단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그 트럼프의 방식은 비슷해요. 쪼는 거예요. 상대국을 그런 어떤 조바심이라든가 또 국내 정치로서의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네. 그런 거고 본인들은 최대한 얻을 걸 얻겠다라는 건데 백악관은 또 그러면서도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양보하려는 국가들에 한해서는 관세 부과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아마 8월 1일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뭔가 밀당을 하듯이. 네. 네. 자,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시작이 됐는데 여당이 지금 전 정부에서 막혔던 주요 법안들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어서 7월 국회도 여야 극한 대치가 또 예상되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전방위적으로 뭐 민생 법안부터 해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게 되는데요. 네. 먼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우선순위로 거론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폐기가 됐던 법안들이고 그렇죠. 또 6월 국회 때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네. 1호 법안으로 통과했는데 그때 몇 가지 국민의힘이 단서를 다뤘던 부분은 빠졌어요. 예,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런 것들 빠졌는데 이것까지 좀 보완을 해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한다는 거고요. 네. 또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서 내년 2월 되면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뭐 이 모든 걸 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민생 법안에서 대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인사청문회가 17개 부처에 그렇죠. 네.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그
자당 안에서도 꽤 힘들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일단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뭐 그랬는데 얼마 전에 혁신위 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 혁신위원장직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네. 돌연 혁신위 나 위원장 안 한다. 네.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오늘 선언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사실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던 거는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 인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권성동, 권영세 이렇게 쌍권 출당을 요구했다. 뭐 그랬는데 그게 가로막혔다. 그래서 네.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도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 당 쇄신이 시급한데 갓 꾸린 혁신위가 이렇게 날치기다 하면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이제 혁신이 꾸려서 막 쇄신해 나가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벌써 덜컥거리는 모습이고요. 한편 여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통과시킨 추경안에 지금 대통령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포함됐는데 이걸 두고도 좀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 105억 원가량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디가 대상이냐면 대통령실,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이렇게 4개 기관이에요. 예. 그런데 특활비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야당일 때 지난해 전액 삭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반발이 심하죠. 대통령실 앞에 찾아가서 항의서한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요.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은 이 서한을 받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잘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수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민주당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사용처가 그 전에는 우리가 문제 삼았던 거는 깜깜이로 쓰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고 네. 이번에는 어쨌든 필요하긴 하니까 사용처를 투명하게 증빙하도록 했고 사용 시점도 검찰개혁 입법 이후로 못 박았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고. 예, 네. 그게 문제가 없고 또 그 특활비 자체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불투명하게 꼼수로 이렇게 집행한 게 문제였다라는 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가 명분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내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나왔는데 정부 여당이 지금은 다르다, 다른 소리 하고 있다. 이 얘기 듣기 딱 좋고.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민주주의를 물어뜯은 검찰에 힘이 되는 예산을 주는 건 다시 먹이를 주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조국혁신당 비판이 거셉니다. 네. 야사당이 함께 추진한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내란 특검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차 조사를 마치고 하루 만에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윤 전 대통령 2차 대면 조사 지난 5일이었어요. 네. 윤 전 대통령이 귀가하면서 취재진들 만났을 때 아무런 답을 안 했고 종종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특검이 하루 만에 빠른 속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외환 혐의는 이번에는 빠졌는데 아예 배제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좀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더 보는 것 같고 네. 특검팀이 작성한 청구서는 66쪽 분량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구체적인 혐의들이 담겨 있는데 예. 먼저 지난 1월 7일 이때는 비상계엄 이후죠. 네.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네. 이때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한테 윤 전 대통령이 보냈다라고 네. 적시돼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하고 오찬을 하면서 언론에는
체포영장 집행할 때 특공대하고 기동대 들어온다고 들려오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어이구. 경찰들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여러 이 참모진들이나 이런 진술을 종합한 것이고 네. 또 뭐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하고 그들이 없을 때하고 또 진술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하고 관련해서는 아마 사령관들일 거예요. 수사받고 있는 세 사람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이렇게 다그쳤다라는 것이 특검의 그 청구서에 적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외신에 계엄을 옹호하는 사실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것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을 했고요. 66조 분량이라서 사실 이렇게 짧게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방대한 그렇죠. 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어쨌든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 모레 오후 2시 15분으로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로써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뭐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네. 내용도 들어왔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하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게 처음에 SBS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에 경동엔지니어링 강모 회장, 김모 상무, 동해종합기술공사 이모 부사장 등 두 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 출국 금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노선을 바꾸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장관이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 네. 이 용역 회사들의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들면서 이거 문제 없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직을 내려놓겠다. 이랬었어요. 예. 여기에 더해서 삼선 양평 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네. 양평이 이분이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 변경 의혹하고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모두 연루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또 이게 좀 이해충돌 상충하는 게 이 당시 2022년에 김성교 의원이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간 다음에 양평군청하고 국토부 사이에 종점 변경 논의가 속도를 냈다. 국토위였군요. 네.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 이어서 양평군청 공무원 등을도 무더기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각 그 커넥션을 보면 김건희 여사 정점에 있고 국토부 양평군 이렇게 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금 또 새롭게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예. 김건희 여사 출석 이전에 원희룡 전 장관부터 불러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오전 정체는 대부분 풀렸지만 돌발 구간 중심으로는 여전히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양화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묵동나들목 부근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종암분기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인제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또 이 일대로는 작업도 하고 있어서 부근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내촌 일대의 정체도 작업 여파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이후 강원권 면원 일대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후 재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보안 입법과 함께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층 더 강력한 상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움직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이 코스피 5천 시대 그 포문을 열 수 있을지 월요일 경제 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업의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이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상법 지난 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답게 만들자는 겁니다. 네. 지난 3월에도 경제 포커스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를 시켰었어요. 예, 그런데 예. 그때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 권한대행이 거부해서 폐의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음. 왜 이 상법 개정이 필요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번 개정에 대한 의미를 짚을 수가 있는데 예. 뭐 많이들 이제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꼽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당연하게도 내가 가진 주식만큼 그만큼의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주식의 30%를 가진 지배주주가 나머지 70%의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합병이나 분할 같은 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이런 결정들이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사회가 뭐 기업 오너 일가 뭐 혹은 이런 지배주주가 이 이사회 전원을 뽑게 된다고 하면 네. 당연히 뭐 이분들의 거수기 역할밖에 그렇죠. 못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네. 살짝 고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주주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건 공포 즉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 직전까지 이 법을 이렇게 피해가려는 일부 기업들 꼼수도 포착됐더라고요. 네네. 아까 방금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발생을 해왔거든요. 네,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보면 쪼개기 상장이나 뭐 불공정 합병 비율, 네. 또 이제 뭐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그것입니다. 네. 이 쪼개기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모회사 하나만 있었는데 네. 이 중에 알짜 사업부, 핵심 사업부를 떼서 자회사로 만들고 이걸 다시 상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연으로는 회사가 이제 확장이 돼 보이고 네. 이제 주식 수가 또 늘어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만큼 모회사 주주들의 이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고 또 이제 주가 하락까지도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이제 이 모회사가 알짜 회사를 그냥 헐값으로 흡수 합병하거나 아하, 네. 혹은 또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네. 뭐 당연히 이제 이 불공정하게 합병된 회사의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손해가 되죠. 네. 발생되는 거죠. 또 기업이 이제 대규모 자금이 필요를 해서 주식을 이제 새로 찍어내면서 이걸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뭐 특정 주주 혹은 이제 제3자에게만 이제 주게 되면 이것 역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사건이랑 또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이 되는데 네.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최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예 이제 이 감시망 밖으로 벗어나겠다고 하면서 네. 자진상폐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이제 막판 합의로 들어간 3% 룰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이 3% 룰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네네. 감사위원을 뽑을 때 적용이 되는 건데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이사회 내에 이 감사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감사위원회를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통상 감사위원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내 이사면서 감사위원 을 뽑을 때만 이 3%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서 나머지 2명 이제 만약 3명이라고 치면 네. 나머지 2명이 사회 이사면서 감사위원 이분들을 뽑을 때
뽑을 때도 3%를 적용하자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사내 이사면서 감사위원인 사람만 네. 적용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이거는- 뭐 모두에게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사회이사면서 감사위원을 뽑는다고 하면은 3%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적용이 됐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소액주주들의 이 의결권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의 견제, 감시 목적이 큰 건데 이게 거수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겁니다. 1년 유예를 둔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 3% 룰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네. 기능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그 기능을 좀 더 살리는 쪽으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시장 반응 좀 어떻습니까? 지난 3일 목요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네. 이제 증시를 보니까 전날 대비 1.34% 오른 3,116.27에 마감하면서 아, 네. 예, 이게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그렇죠.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곧바로 이제 반응을 한 거고요. 전문가들도 이걸 보면서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지난달 20일에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또 이제 이재명 정부 전후로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달 2일에는 코스피가 2,600선이었는데 네. 이달 1일에는 3,000선을 보였어요. 한달 그러니까 만에. 한 달 만에 14%가 넘게 예. 이제 뛴 건데요. 네. 이제 그간 우리 증시를 옥죄고 있었던 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네. 또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상법 개정이랑 뭐 이런 활성화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기대감을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상법 개정 이튿날인 지난 금요일 4일에는 2% 정도 내려서 3,100선을 내줬고요. 네. 오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익 실현을 위한 개인 매도세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숨고르게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부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되니까 외부에서 지금 좀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에서 그런데도 빠진 내용도 있죠. 네, 여야가 이제 합의를 거치면서 이건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네. 공청회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게 집중 투표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기업의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사회를 뽑을 때 한 표만 있는 거거든요. 네. 한 명을 뽑을 때 한 표만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뽑는 이사 수만큼 부여를 하자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사를 뭐 3명 뽑는다고 하면 제가 네. 주식을 하나 갖고 있긴 하지만 네. 3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표는 3개. 네. 아하. 그리고 이걸 또 이사 한 명에게 이제 몰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집중 투표제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그렇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원하는 이사 3명을 다 뽑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겠냐. 아하. 네, 이런 소액주주들이 좀 모여서 네. 한 명 정도는 그래도 그렇죠. 확보를 할 수 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사의 임기를 모두 다 다르게 해서 이걸 임시이사회 때마다 한 명씩만 뽑는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좀 무력화가 그러네요. 될 수가 수가가 있겠죠. 떨어지네요.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네. 감사 분리 선출 확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음. 기존에는 감사위원 중에 최소 한 명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뽑으면 됐었는데 네. 이거를 뭐 2명 아니면 뭐 전원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하자.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3%로 이미 제한이 돼 있으니까 최대 네. 주주의 입김은 좀 제한이 되고 반면에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은 좀 커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 집중 투표제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계에서는 좀 볼멘 소리도 나오고 위기감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반응 어떻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네. 경영하기 힘들다라는 거겠죠. 상법 개정 직후에 이제 경제 8단체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또 3%룰 강화로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이제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 경영진에 대해서 이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뭐 중대한 경영 결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건 계속해서 재계가 들어온 반대 논리고요. 네. 이제 뭐 심하면 배임죄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이런 신사업 진출이라던가 대규모 설비 투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의사결정이 아무래도 이런 의사결정이 주주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또 이제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의 이제 적재적인 인수합병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방어하기 힘들다는 것도 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은 일정한 의결권만 보유를 하고 기업의 뭐 자산 팔아라, 배당 확대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영 관련 요구를 하기 마련인데요. 네. 이 상대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이익에 좀 취중을 하는 그렇죠.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네. 이 주주이익을 챙기라고 이제 상법에 이제 명시를 해뒀으니까 이 헤지 펀드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다. 이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런 재계 우려가 좀 뭐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보완된 입법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뭐 차등 의결권 도입, 포이즌필, 황금주 등이 거론이 되는데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차등 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의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좀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고요. 네. 포이즌필은 독약 조항이라고 하는데 네.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경우에 이 기존 주주들보다 좀 더 싸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이제 미리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예. 또 황금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 특별 주식을 말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제도 같은 경우에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는 모두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네. 뭐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일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하나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재계는 우선 이제 입법이 확정되지 않은 이 집중 투표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추가로 이제 만약에 이제 기업 이사나 임원이 충실하게 이제 일을 했는데도 이런 뭐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네. 예,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좀 상법 개정안에 포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뭐 최근 기자회견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는 의지가 좀 강력해 보이던데요. 네, 뭐 대선 공약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최근 이제 취임 30일을 맞아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네. 이제 상법 개정은 이러한 바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이 투자 수요를 네. 이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코스피 3천 뭐 예상보다 빠르게 돌파를 했고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라면서 증권사들도 이제 이 예상 상단을 높여잡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피 4천 포인트까지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넘어선 3천과 목표란 5천의 사이 4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인데 실제로 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잘 이루어지면 이 공언한 것처럼 코스피 5천 가능할지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 상법 개정은 시작이고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주식 투자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잘 하느냐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우리 국내 배당 성향은 좀 낮은 수준. 그렇죠. 예, 이게 뭐 단기 순이익 대비 총 배당금 비율인 이 배당 성향을 봤을 때 평균 26%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 네, 이런 목소리가 설득력을 좀 얻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연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뭐 연금, 뭐 이자 이런 거랑 다 이제 합쳐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최대 세율이 49.5%. 예. 이렇게 되면 기업의 창업주나 대표가 이제 대주주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 배당을 좀 덜 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발의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은 이 종합소득
지역에서 분리해서 과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최대 27.5%라고 하니까 현행보다는 절반 정도 네, 부담을 덜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이제 지금까지는 경영권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해서 주주 환원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이다혜 북마크, 또 한 끼 실록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에서 운이라고 하면 아마 운수라는 한자어와 같은 뜻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고유어 표현에도 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여럿이 한창 함께하는 바람이란 뜻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왜 웃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는 운에 딸려서 입을 벌리고 웃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고유어 운이 들어가는 표현 가운데 운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어 운과 김이 합해진 것으로 발음은 운김으로 하는데 이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서로 운김에 쌓여 모를 척척 심었다. 군중이 지르는 함성의 운김에 들떠 나도 모르게 그 큰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다. 같은 문장에서 운김은 어떤 뜻을 나타낼까요? 앞서 말씀드린 운이란 고유어 표현과 뜻이 연결되는데 이때는 여럿이 한창 함께 일할 때 우러나오는 힘을 뜻합니다. 또 이 말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따뜻한 기운이란 뜻도 있고 집안의 분위기나 기운이란 뜻도 있어서 집안의 운김은 전과 같지 않고 쓸쓸하다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작은 더위란 뜻의 소설한 절기입니다. 습도도 높고 또 열대일이 많고 비도 자주 오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장마가 좀 일찍 종료가 돼서 여느 때와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서울이 현재 31도인데요. 이 정도가 비교적 작은 더위라면 내일은 36도로 매우 큰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의 폭염이 완화되는 반면 내일부터 서쪽은 더 더워지면서 폭염특보가 강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 지역으로는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고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입니다. 온열 질환과 또 강한 자외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류 수렴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5에서 40mm가량 되겠는데 강원도 쪽은 50mm 안팎의 양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동쪽을 위시한 전국 곳곳으로 내리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높은 구름이 가끔 지나면서 역시 동쪽 외시에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성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모레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어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독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주며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순직 해병특검이 오늘 오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주요국의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 파견 나왔던 총경급 인사가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이 파악돼 문책성 인사로 경찰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 담당관을 신설하고 학력, 경력과 무관한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가 인적 쇄신을 거부했다며 당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한 곳도 있을 만큼 무더위가 정말 계속됐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덥다면서요? 네, 월요일인 오늘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입니다.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네. 지난주 월요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격상됐는데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더 빨랐다고 합니다. 예. 서울은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도까지 오르고 체감온도도 35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네.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이 수도권으로 최저 체감온도가 29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데 이번 주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서 무더위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더해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4호 태풍 다나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 남부 해상에서 북상 중인 이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이 태풍이 밀어올리는 뜨거운 열대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될 경우 폭염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네. 무더위에 온열 환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특히 물 자주 챙겨 드셔야 한다는 거 건강 관리 특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절기소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지금 우리나라 이 더위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덜 더운 편이라면서요. 네, 연신 땀이 쏟아지는 날씨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시원한 축에 든다고 하네요. 예. 유럽이 더위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미 6월부터 4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프랑스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기상청은 최고 수준의 적색경보를 발령하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1,300개가 넘는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고요. 이탈리아도 4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자 야외 노동 금지령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도 이른 더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미 지난달부터 한여름에 나타날 법한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뉴욕과 보스턴 등 주요 도시의 기온이 평균과 비교했을 때 10도 이상이나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예.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남아와 중국 일부 지역에선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한 곳이 나오기까지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상 폭염이 더 이상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아니고 뉴노멀이 됐다 강조하면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기후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좀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은 사람은 진짜 살기가 힘든 그런 어떤 기후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게다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 날개 모기가 늘어나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올 들어 벌써 200명 넘게 말라리아에 감염됐는데요. 통상적으로 7월에서 9월에 본격 유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전체 환자 수가 300명이 채 안 됐는데 네. 2023년을 시작으로 2년 연속 700명을 넘어설 만큼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최근 말라리아 환자는 북한 접경지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방제 환경이 열악한 북한에서 말라리아 감염 모기가 넘어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올 들어 이달 5일까지 서울에서는 26명, 인천에서는 3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질병관리청은 서울 13개구, 인천 10개구를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네. 전문가들은 남북 협력 방역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적하면서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사고 소식도 살펴보죠. 지난 주말 이 도로 맨홀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한 명은 실종되고 한 명은 심정지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 실종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됐네요. 네, 주말인 어제 벌어진 일인데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맨홀 작업 현장에서 안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시간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질 않자 업체 대표가 직접 구하러 따라 들어갔는데 아이고. 결국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됐던 50대 직원은 수색 이틀째인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오수관로와 연결된 굴포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지리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재하청업체 소속이었고 원천과 하청업체 모두 안전 관련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고요.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안전 계획이 조금만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졌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우회전 차량 관련 법안 시행된 지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이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가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요. 네, 우회전 시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연평균 66명이었는데요. 규제가 시행된 첫 해인 2023년 사망자는 63명이었는데 작년에는 65명으로 오히려 2명이 늘었습니다. 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 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네. 일시정지 위반이 사망사고로 쉽게 이어지는 것에 반해서 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인력도 부족해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3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327개로 전체 0.5%에 불과했는데 네. 개선되지 않은 운전자 인식과 낮은 수위의 단속, 처벌이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그 영상만 한번 제대로 보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교육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대학에서 인재를 키워야 할 우수한 교수들이 이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지만 예. 현실은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의 연구진이 높은 인센티브와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찾아 앞다퉈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서울대에서만 최근 4년간 56명의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예. 뛰어난 교수들이 이렇게 해외로 떠나는 건 한국 대학들이 충분한 보상과 매력적인 연구 환경으로 이들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서울대에서 연봉 1억 원가량을 받던 교수가 홍콩의 대학에서는 4억 5천만 원 수준을 받는다고 하니까 네. 이직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예. 글로벌 인재 유치 전쟁 와중에 해외 대학들이 한국 두뇌에게 눈독을 들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핵심 인재 이탈은 대학 연구 역량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뼈아픈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당장 자연과학 분야 연구 성과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 2025만 살펴봐도 한국은 서울대와 카이스트만 100인에 겨우 이름을 올린 반면 2년 연속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8개 대학 연구소가 톱10에 입성한 중국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 오죽하면 한국에선 인구 감소보다 인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 같은 해외 대학과의 보상 격차는 한국 대학의 재정 형편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17년간 등록금 동결로 황폐화한 대학들이 있고요. 실제 사립대 교수 평균 급여는 5년 동안 0.8% 오르는 데 그쳤는데 네. 주요 석학의 연쇄 이탈에 서울대도 호봉제에서 벗어나 이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성과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우수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면 이 다른 분야 교원의 월급을 깎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연봉을 뭐 4배 이상 이렇게 준다고 하면 누군들 이렇게 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여름철에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콜밴 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특히 최근엔 중국 국적의 불법 운행 기사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올 3분기부터 연말까지 유커들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네.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한 유커 특수를 겨냥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합법 콜밴과 같은 차종을 빌려 운행을 하다 보니까 외관만 봐서는 구분이 쉽지 않은데 단속을 피해서 공항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 우르르 몰려가 관광객들을 태워간다고 합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숙소는 물론이고 공항을 오가는 교통편까지 한꺼번에 맡기는 중국 여행사들의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자신이 타는 차량이 불법 콜밴인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고요. 예. 콜밴으로 정식 등록한 국내 기사들은 하다하다 이제 콜밴 영업까지 중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중국 손님을 받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 단속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미 여행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이뤄지는 데다가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 등으로 기사와 관광객이 소통하기 때문에 불법 운행 현장을 포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단속을 한다 해도 친구들을 데리러 왔다, 여행 가이드다 잡았다면 추가로 수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고민이 네.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면허증이나 이런 걸 항상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요. 연말 다가오면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하려는 분들이 좀 몰리곤 하는데 올해는 이 갱신 대상자가 역대급으로 많다면서요? 미리 갱신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자그마치 49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예. 15년간 가장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말까지 여유 부렸다가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루 왼종일 기다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막바지 갱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매 시간 평균 2,000명이 4시간 이상 대기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갱신해야지 불편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까지는 업무 대기 시간이 평균 20분 정도였다고 하니까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연말보다 10배 이상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셈인데요. 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가능하고요. 시험장별로 예상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귀찮다고 미루다가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여름 가요계 반가운 얼굴들이 줄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 주말 월드 투어를 시작하면서 약 2년여 만에 컴백을 알린 블랙핑크. 이번에 또 어떤 곡으로 K-팝 역사의 한 획을 그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신곡 음원 발매를 기다리면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듣고 이다혜 북마크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오랜만에 읽을 만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책은 뭘까요? 첫 번째 책은 어느 날 미래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출판 쪽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뭐 특히나 직업은 어떻게 되고 공부는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중에는 뭐 일부는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궁금증 혹은 내 일자리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네, 이런 질문들에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 책의 부제가 지금 AI 시대 인간의 조건인데 요즘 진짜 뭐 여기저기 AI가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떠돌고 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테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왜 엘리베이터 타면은 광고 보여주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이니지 같은 걸로.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광고 동영상 광고를 보는데 네. 이제 투명한 과일을 칼로 자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봤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거 다 AI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제가 며칠 한 일주일, 2주일쯤 전에 이제 네. 요새 이런 것도 만든다라고 해서 SNS에 누가 올린 거예요. 네, 투명한 네. 과일을 자르는 영상을. 그래서 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며칠 안 지나서 이제 그 광고로 아예 만들어져서 예.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AI로 뭘 할 수 있대라고 얘기를 하면 그 결과물을 정말 며칠 지나지 빠르게. 않아서 볼 수 있는 이런 날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어느 날 미래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책은
미래가 도착할 것이다가 아니라 도착한 거죠. 했다. 오늘 갑자기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탄생에서 죽음까지 모든 순간에 AI 경험을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쓴 우수경 저자는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뭐 한국에서 뭐 굴지의 대기업에서 선행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책으로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의 전공 분야는 이제 미술 분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동반자로서의 AI를 그 고민해온 사람으로서의 관점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AI 관련된 이런 콘텐츠들, 네, 뭐 네.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책 어느 날 미래가 도착했다는 어떤 뭐 장점이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책일까요? AI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를 찾아본 분들이면 일단은 이거는 책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책을 한 권 써서 나올 때쯤 되면은 그 사이에 뭐가 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자체만 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장인이어서 뭐 발표를 하기 위한 그런 이미지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AI 툴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하면 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에 이거 쓰세요라는 게 한 7번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괜찮다라고 하는 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PPT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주는 것 같은 걸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는 전 세계 온갖 언어 자료를 알아서 수집해주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가 하는 식으로 사실은 지금 뭐가 제일 인기 있는가를 보시고 싶으시면 아마도 책보다는 무슨 동영상 플랫폼 같은 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매일매일 새로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뭐가 제일 뭐 핫하고 유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AI 쓸 때 우리가 뭘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뭐 이른바 인문학적 통찰을 주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AI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집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항상 새로 나오는 도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방 적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거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AI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걔가 말했으니까 진짜겠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이 AI가 가지고 있는 소스에서는 불충분하게 점검이 되었고 사실관계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AI가 말하는데 네가 뭔데 이거 틀렸다고 하는 거야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AI를 접근하고 다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 번씩은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비단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맞아요. 어려워요. 네네.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도 그 연차가 좀 나는 차이가 좀 나는 뭐 이를테면 선배랑 후배랑 얘기를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예로 든 게 무슨 어디 초등학생하고 부모님 대화가 아니고요. 이제 직장 내에서 소통을 하는 뭐 한 10살쯤 차이 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거 다 아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하고 누구는 AI가 그랬는데 진짜 맞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챗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챗봇. 그래서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에다가 넣고 이를테면 제가 뭐 쓰는 SNS 계정 같은 걸 주고 이 사람처럼 말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뭘 질문하면 그렇죠. 이 사람 이 계정주인처럼 나한테 대답해줘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좋기도 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볼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을 이렇게 챗봇을 통해서 맛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죽은 사람마저도 대화하는 것 같은 현실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실 너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그리움이라든가 애도의 문제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소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기술이 되니까 언젠가 다 할 수 있어. 나중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더 살아있는 동안 더 최선을 다해서 공동의 추억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이런 이야기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 고유의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요즘의 트렌드랑도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 요즘에는 여행 직접 가본 사람보다 동영상 많이 본 사람이 훨씬 잘 알아요. 네. 네, 마치 가본 것처럼. 가본 정말. 것처럼. 네. 뭐 어디 골목에서 꺾으면 뭐가 나오는지 다 네. 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직접 가본 거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네, 라고 하는 인간 고유의 세계를 궁리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들 우리가 AI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이 AI에 뭐 대체되지는 않을까, 내 직업을 뺏기지는 네네네. 않을까, 미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그렇죠.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을까요? 네, 담겨 있고요. 담겨 있지만 별로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다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고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게 이 책의 관심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AI에 대해서 뭐 어르신들부터 뭐 70대, 80대 어르신들부터 요즘에 그런 게 인기라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부터 네. 이제 막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쥐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들 한 번씩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화두들을 던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은 별로 AI랑 관련 없을 것 같았는데 관련이 있잖아라고 생각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누군가의 죽음과 애도 뭐 경험 이런 문제들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AI와의 관계를 뭐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맞아요. 고민을 조금 뭐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워낙 그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루는 걸 그렇죠. 잘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실제로 뉴스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병을 진단하는데 더 정확하다, 더 빠르다, 네. 혹은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확하다, 오류가 없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이야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맡기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은 안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뒤흔드는 중요한 결정들은 책임질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공지능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이 다른 AI랑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기 전에 약간 기본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AI나 뭐 이렇게 SF 영화를 이렇게 떠올릴 맞아요. 때 예. 나중에 막 그 터미네이터처럼 뭔가 네.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든지 막 인간이 뭐 기계나 AI 네. 밑으로 뭔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네. 상상도 하는데 이런 내용도 혹시 있을까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먼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인간 이후의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보통 인간이라고 하면 온전히 인간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고 하면 트랜스 휴먼, 뭐 포스트 휴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인간이 일종의 개조된 인간인 거죠. 근데 이 개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개조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보다 앞서서는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더 개선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휴대폰만 써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만약에 100년 전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대화한다고 치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지식 차이를 그렇죠. 당장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 굉장히 못한다고 해도 수학 계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만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의 능력이 더 향상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다양한 작품들에서 그러니까 SF 장르 작품들에서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뭐 블랙미러,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애프터양 이런 뭐 드라마, 게임,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은 그런 사고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 주신 혹시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이 미래나 AI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진 않지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고요. 주목할 만한 신간 책들 미래로 가봤다면 다음 책은 과거에 대한 책이라고요?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청킹 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청킹 맨션이라는 곳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홍콩에 가보면 홍콩의 중심가에 구룡반도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에 있는 굉장히 큰 청킹 맨션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콩의 이제 그 동네가 다 엄청난 고층 건물들과 또 새로 만들어진 그런 화려한 그런 빌딩 숲 사이에 있는 곳인데 이 청킹 맨션은 그 중에도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그래서 홍콩에서 숙소 잡을 때 가장 싼 숙소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시내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숙소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앞을 지나갈 때는 한국어로 호객행위하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킹 맨션이라는 거대한 건물은 뭐 안 파는 것 없고 뭐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렴한 곳에 묵을 수도 있고 교통 굉장히 좋고 뭐 약간은 그런 곳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쿠키 가게도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 청킹 맨션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국제적인 비공식 경제의 거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시작인데요. 이를테면 뭐 짝퉁이나 모조품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동아프리카와 중국 간의 역동적인 비공식 경제를 연구해온 저자가 이 기점으로서의 청킹 맨션이라고 하는 곳을 살펴보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화 어떤 도시나 나라가 국제화된다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탄생하는 좀 독특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홍콩의 어떤 지역이고 홍콩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저자는 일본인이네요. 네, 일본 사람이에요. 197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전공이 문화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23살부터 탄자니아를 드나들면서 이제 영세 상인들에게서 장사 기술 스와힐리어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삶과 관습을 참여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프리카 국가와 홍콩 간의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 청킹 맨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목도된다라고 하고는 이제 그것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책이 일본 논픽션계의 아쿠타가와상이라고 불리는 사실 아쿠타가와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일본 논픽션계의 최고의 문학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오야 소이치 논픽션
현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예 연구는 정말 흥미롭다라고 생각하고는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킹맨션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좀 특이한 예, 맞아요. 뭐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뭔가 범죄 소굴로 그쵸, 그려질 그쵸. 법한 그런 곳인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 다루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가는 초행길인 사람들은 여기에 숙소 잡지 말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독특한 대체 이 북아프리카인들이 어떻게 홍콩에서 서로 도우면서 잘 먹고 살고 있는가 하는 네. 이야기를 이 공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 책에 나오는 표현 중에 재밌는 게 예금 영원, 주소 불명, 직업은 사기꾼, 취미는 방랑, 이라는 사람이 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살 수 있는가.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예. 사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 어떻게 신용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상업망을 구축하는가 하는 것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뭔가 이 커뮤니티 안에 받아들이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 약간 반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뭐 제목부터 이 주제도 그렇고 조금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책을 추천하시는 어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재밌습니다. 아. 예. 이런 게 가능해?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특히나 뭐 홍콩 여행 한번 갔다 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 청킹맨션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약간 두려움의 공간 혹은 미지의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책으로 한번 새로운 느낌을 새로운 어떤 감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신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화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듣고 한 끼 실록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유행이라는 게 가끔 좀 뜬금없고 심지어 황당하다 뭐 이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저희 한 끼 실록 코너가 또 이런 것들 포함 음식 세계 돌아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잘 차려드리는 코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즘 엄청난 유행인 말차 이야기를 좀 싸들고 나왔습니다. 말차.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차 좋아하시는지요? 말차 워낙 많아서 막 먹는데 뭐 사실 저는 이렇게 호불호 둘 다 없는 것 같아요. 말차. 네. 저도 뭐 말차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제대로 마시려면 나름의 격식을 잘 갖춰야 하는 난이도가 좀 있는 차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다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히려 뭐 카페의 말차 라떼 같은 음료라든가 케이크나 과자 등을 통해 맛을 보는 경우가 사실 더 흔했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정도 비슷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말차가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를 타면서 요즘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G세대라고 하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젊은이들의 이런 문화로 네. 틱톡 같은 쇼폼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말차 해시태그는 인플루언서들을 등에 업고 뭐 대략 20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이게 뭐 말차라고 하는 게 막 전혀 새로운 전에 없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말차가 전혀 새로운 문화는 아니죠.
특히 서양에서 말차는 일본의 고유 문화로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요. 네. 원래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았었던 20여 년 전에도 뭐 한국이나 일본 마트 등에서 말차를 쉽게 살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도 즐겨왔고요. 네. 2017년에 한 잡지 인터뷰를 보면 뭐 브래드 피트가 기자에게 직접 만든 말차를 대접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났달까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앞서 말차 해시태그를 말씀드렸는데 작년 이맘때 영국 가디언지 기사를 보면 그 말차 해시태그로 72만 건의 쇼폼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1년이 지났으니까 뭐 지금은 더 많은 비디오가 넘쳐나겠죠. 예. 뭐 한편 또 라이프 스타일 SNS인 인스타그램도 말차에 대해서라면 뒤지지 않습니다. 네. 소위 뭐 말차 감성이라는 콘텐츠가 대세인데요. 네. 이게 전부 일종의 슈퍼푸드, 그러니까 건강식이라 할 수 있는 말차의 좋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소위 탄단지라고 하죠. 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 조합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강한 식단을 먹고요. 뭐 꾸준히 홈트레이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탄탄한 근육을 갖춘 여성들이 이제 귀여운 운동복을 입는다거나 또 무심하게 툭 걸친 잠옷 반바지 등으로 소위 클린걸 또는 쿨걸이라 일컫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말차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말차 관련된 제품들이 제법 정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말차 관련 제품이야 늘 있어 왔긴 합니다. 네네. 일단 말차 가루 자체가 국산으로도 있고요. 커피처럼 뭐 믹스 음료로 된 저렴한 가루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병에 담긴 음료도 편의점에서 다양하진 않지만 찾아서 드실 수 있고요. 네. 카페에서도 뭐 특히 말차 라떼를 비롯한 소위 베리에이션 음료들이 흔하죠. 네. 게다가 이제 한여름인데 말차 빙수를 빼놓으면 섭섭하고요. 네, 다들 익숙하신 제품들일 텐데요. 요즘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량 생산 과자에도 말차를 맞아요. 접목한 제품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래서 좀 어리둥절할 지경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이고 말차 열풍이 부는지 싶은데 일본에서도 이 말차를 사는 게 어려울 지경이라면서요. 네, 뭐 그 열풍이 상당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네. 원래도 이제 말차라면 일본산이 가장 인기가 많았죠. 뭐 한편 일본 문화의 상징처럼 취급을 받는 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이런 말차의 유행이 서양에서 이제 퍼지고 거기에 이제 한참 동안 엔저가 그렇죠. 엔저가 네. 겹치다 보니까 관광객이 일본에 엄청나게 유입됐거든요. 네. 2024년의 통계를 보면 3,686만 9,900명. 그러니까 역대 최다였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왔는데 말차 한 봉지 안 사가고 배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달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말차 생산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봐도 네. 참가자 가운데 90%가 해외 관광객인 현실이라고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상점에서 말차 구입을 1인 1팩으로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아예 한술 더 떠 일본 말차 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하는 그런 업체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취자 김승일 님도 뭐 질문을 주셨는데 말차와 녹차 이 둘이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어떻게 다른 거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녹차랑은 다른 거죠, 말차? 그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차나무의 잎입니다. 그런데 먹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재배와 가공 방식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말차는 이제 그 이파리, 차나무 이파리 자체를 갈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 찻잎 자체를 물에 타서 먹는 거죠. 반면 녹차는 이파리를 물에 우려서 맛과 향을 내서 그걸 즐기는 거고요. 네. 잎 자체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먹는 방식의 차이가 재배 및 가공의 차이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차는 찻잎을 수확하기 전 일정 기간 햇빛을 차단해 재배한 다음에요. 네. 잎을 쪄서 가루를 냅니다. 익히는 거죠. 예. 반면 녹차는 햇빛을 끝까지 받은 이파리를 쪄서 말리거나 볶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에 우려서 즐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료는 같은데 재배법이 다르다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면 확연히 좀 맛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파리 자체를 그대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네. 말차가 훨씬 더 쌉쌀하죠. 아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더한 음료랄지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과자 등 다른 음식에 응용이 잘 되는 것입니다. 좀 부드럽게. 네네. 네. 맛도 강하고 이제 또 가루 자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잘 섞인다는 장점이 있죠. 네. 반면 녹차는 가공 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결국은 물에 우려 맛과 향을 즐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색도 연하고 맛도 더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말차와 녹차 어느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네, 네. 둘 다 결국은 같은 찻잎인데 이렇게 재배와 가공 방식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고요. 네.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롱차, 홍차, 보이차 등도 다 같은 찻잎인데요. 네. 뭐 이게 발효시키는 가공이 있습니다. 그 가공 방식에 따라 다른 맛과 향을 지니게 돼서 뭐 이것을 이제 명태나 노가리 이런 데 비유하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생선인데 가공하면 다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이 차의 세계가 정말 엄청나게 넓고도 또한 깊은 세계입니다. 예. 이 뭐 녹차도 그렇고 말차도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카페인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녹차를 좀 조심해서 마시는 편인데 말차도 똑같이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둘 다 이제 뭐 차도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잎 자체를 갈아서 먹는 말차의 카페인 함유량이 더 높습니다. 1g에 19g에서 19에서 45mg 수준인데요. 네. 이게 커피로 치자면 에스프레소 한 잔 분량, 즉 그래요? 70mg을 드시는 셈입니다. 반면 녹차는 1g당 11에서 25mg이니까 대략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참고로 이제 녹차의 카페인은 커피의 약 3분의 1 수준이고요. 네. 항산화 폴리페놀인 카테킨과 결합되어서 체내의 그 카페인이 천천히 흡수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저처럼 카페인 예민하신 분들은 말차는 더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차 하면은 일본을 떠올리는데 뭐 말차나 녹차 모두 처음 생산해서 먹기 시작한 거는 중국인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오늘 유행하는 말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만 사실 차라면 중국이죠. 역사가 이제 대략 5,0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뭐 신농 황제가 발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차의 원산지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 남서부와 미얀마 북부 국경지대라 보고 있고요. 중국의 차 문화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생산되고 먹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아시아 각 지역으로 전파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 문화와 차나무는 당나라 때 그러니까 서기 618년에서 907년 사이에 동아시아로 퍼져나갔는데요. 한국에는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7세기경 신라 선덕여왕 때부터 마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828년 흥덕왕 3년에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들여와 재배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일대 쌍계사 주변에 심었다고 하는데요. 사신으로 당나라에 다녀온 대렴이라는 인물이 종자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해서 승려나 화랑 등이 수행의 일환으로 많이 마셨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녹차 즐기기는 하는데 이 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은 차를 막 그렇게 많이 즐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비교해 볼 그런 수치도 아닙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차 소비량은 0.17kg으로 이제 막 너무 미미하죠. 미미하죠. 일단 지금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주의 캐주얼한 커피가 완전히 국민 음료로 자리를 잡기도 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옥수수 수염차니 보리차 같은 이런 음료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차의 앞길을 좀 막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즐기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즐기시는데요. 마니아 문화랄까요? 좀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 문화가 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는 혹시 이 녹차보다 이 요즘 유행하는 말차를 더 많이 즐겨 마실까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차는 센차라고도 불리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앞서 말씀드렸듯 찻잎을 찌거나 볶은 다음 발효시키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발효를 시키면 이제 보이차 등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일본 음식점 같은 데 가셔서 차가 나오는 게 바로 센차 녹차인데요. 네. 전체 녹차 소비량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뭐 대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네네. 말차는 사실 지금 이렇게 서양에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나름의 다도 즉 형식이 있는 차입니다. 네. 섭씨 80도 정도의 물에 타서 가루를 차로 만드는데요. 이때 차선이라고 대나무를 쪼개 만든 작은 솔 모양의 도구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완이라고 부르는 말차 마시는 그릇에 말차 가루와 물을 섞은 다음 이 차선으로 거품을 이렇게 내주는데요. 이때 영어 알파벳 W자 모양을 그려주면서 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도랄까요? 형식과 예법들이 차 문화에서는 굉장히 존중돼야 할 것으로 인식받죠. 네. 야, 그러니까 이런 뭐 차 문화 때문인지 세계적으로 이 말차 그리고 녹차 역시 일본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원조격인 중국산 뭐 말차나 녹차보다 일본산이 더 맛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의 세계가 정말 파고들면 끝이 없거든요. 네. 와인과 비교를 하면 이해가 조금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와인이 더 맛있느냐, 이탈리아 와인이 더 맛있느냐 이런 물음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죠. 상황과 취향에 따라서 그때 맛있는 차가 있을 테고요. 두 나라에서 모두 훌륭한 차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 차가 더 자기 입맛에 맞느냐 취향의 차이지 뭐가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뭐 똑같이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일본 차가 더 맛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뭐 마케팅 때문이다. 우리 녹차도 우수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음식 평론가가 보기에는 어떠실까요? 네, 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한국 녹차와 일본 녹차가 좀 다릅니다. 한국 녹차는 솥에서 찻잎을 덮는 방식으로 가공돼 구수함과 깔끔한 향이 특징이고요. 일본 녹차는 뜨거운 증기로 증청 방식으로 가공돼 떫은 맛이 줄고 감칠맛이 강조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의 녹차에는 저변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병입차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제품도 많지 않습니다. 뭐 옥수수 수염차처럼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제품들이 편의점 냉장고에 잔뜩 있는 걸 보면 왜 옥수수 수염으로 만드는 차도 맛있는데 녹차는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넷을 뒤져서 항상 보령에서 만드는 캔 녹차를 집에서 두고 마시는데요. 편의점 같은 데서는 팔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거리가 아직 좀 멀죠. 왜 그럴까요? 녹차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걸지 아니면은 그 캔이나 이렇게 만든 녹차를 아직 접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한데 이 캔 녹차로 드시면은 맛이 많이 다른가요? 아니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마시기에 가볍게. 네, 가볍게 우려낸 거와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또 대중적인 일본에 가면 또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녹차 종류를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그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차는 좀 쌉싸름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카페 같은 데서 말차 음료 마셔보면 단맛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거는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차의 떫은 맛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응용 제품들에는 단맛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말차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과 말차가루 이렇게 두 가지만의 조합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완이니 차선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를 갖추지 않더라도 요즘 캐주얼하게 유행을 타는 것처럼 댁에서 이제 물은 끓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루 말차를 사셔서 물에 타서 한번 맛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론가님은 그러면은 뭐 커피, 녹차, 말차 어느 쪽이 취향이실까요? 네, 저는 사실 거의 일편단심이라고 할 정도로 네.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음식 평론가로서 차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지 네. 생각하고 뭐 책도 읽고 그러고 있긴 한데요. 네. 정작 마실 때는 이렇게 항상 커피로 손이 가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한 끼 실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